예, 안녕하십니까. 신소재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산학연 연사로 두 분의 이제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크린앤사이언스의 문재정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크린앤사이언스 연구소장 문재정이라고 합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크린앤사이언스는 국내 에어필터 쪽에 현재 1위 하고 있는 업체고요. 크게 자동차용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공조용 소재를 제작하고 필터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업력은 한 40년 정도 됐고요. 필터만 40년 동안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희 광주의 에어럽에서 대표로 계시는 노광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랩 대표 노광철입니다. 에어랩은 광주에서 공기 관련된 것들을 주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 솔루션, 공기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기 측정기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 정화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의 방향성은 차세대, 미래에는 IoT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광주 시내에 있는 집들의 공기질을 분석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오늘 강연의 제목이 공기 산업의 현황 및 미래 필터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용 필터 그리고 요즘에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 많이들 쓰고 계시죠. 예. 공기청정기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은 보통 저희 산학연 강의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는 형태로 주로 아마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PPT 파일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저희 실험적으로 그리고 한 분보다는 두 분이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이제 북토크 우리 혹은 이제 토크쇼처럼 이렇게 한번 학생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얘기를 진행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봤고요. 아무쪼록 학생들이 듣고 공기산업 관련되는 거에 특히나 이제 소재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 한 연구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향후에 여러분들 연구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는 형식으로 할 텐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한 수년 됐죠 벌써. 예. 처음에 이제 중국발이다 해가지고 황사 이런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미세먼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안에서 밖에 있는 이제 공기 오염 문제는 이제 저감이라든가 이런 경보 발생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해결을 정확히 해결은 아니지만 이제 최대한 그 부분을 이제 저하시키려고 하고 밖을 다니려고 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내에 계신 경우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쓰고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요 사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좀 운이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런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 공기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다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 이제 K-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같이 생각했을 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기 전과 전후에 이 공기 산업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라든가 산업계 동향 같은 것들이 큰 틀에서 개발적으로 어떤지 한번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산업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관점에서 미세먼지를 얼마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몇 년 전만에 사람들이 공포에 쌓였었거든요. 미세먼지를 얼만큼 줄여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오염 관점에서 미세먼지 다루는 거. 미세먼지가 사실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실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가스성 물질, 포르말데히드라든지 VOC 같은 물질들도 잘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감염의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감염의 시대로 접어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오염하고 감염은 근본적인 출발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도 그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입자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염이라고 하는 그 감염의 원인들, 이제 미생물들인데 미생물 좀 큰 미생물들은 아시는 것처럼 세균하고 곰팡이 존재를 하고 아주 작은 미생물이 이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에서 감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포커싱하는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센싱 기술도 이전에는 무게중심의 어떤 분석이었다면은 앞으로 입자를 캐치를 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수 농도로 그러니까 변환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기술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요. 바이러스라든지 미생물들을 직접 그 디텍팅을 해서 농도를 분석하고 이게 어떤 성분인지 어떤 것들인지를 분석하는 것들이 향후에는 좀 더 발전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통 그 어떤 장소 베이스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공용 공간들, 그러니까 지하 역사라든지 그런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염 관리를 잘할 것이냐가 포커싱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향후 이제 이후에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공용 공간들을 플러스해서 그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이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그런 곳에서 오염하고 감염을 같이 다루는 아마 연구들이라든지 어떤 산업들이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그런 연구들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성도 오염에서 사실은 감염 쪽으로 원래 디자인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하고 상당히 잘 매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시대가 빨리 온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먼지, 미세입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와서 이제 감염원, 그다음에 이제 오염원 이렇게 이제 관심사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세분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 입자라는 측면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되든 아니면 공기 부유로 떠다니는 이제 병원체라고 한 것도 결국은 이제 다 입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입자를 잡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냥 이제 단순한 무기염으로 돼 있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감염원까지도 이제 무슨 종류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제 입자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가스 얘기도 이미 또 대표님이 해주셨지만은 이런 악취라든가 이런 이제 탈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제거해야 되는 오염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 소장님께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먼지를 제거하는 부분,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먼지 부분은 멜트브론이라는 그 입자 제거용 필터를 하고요. 그리고 가스상 제거는 활성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먼지 제거하는 쪽이 발전하는 속도 대비 가스상 제거하는 속도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노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센서 기술 쪽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다 보니 가스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먼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먼지 센서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 공기청정기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스 센서는 그렇게 많이 달려 있지 않고 그렇게 정확도도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 이때부터 센서가 급격히 특히 국가에서도 많은 센서를 개발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용도 많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급격히 지금 개발이 좀 됐습니다. 실제 나오는 요즘 청정기 보면 센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어차피 비용 대비 문제다 보니 흡착제, 활성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얘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흡착에 의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 초기 성능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뭘 좀 약간 고농도 되는 데 있으면 금방 효율이 떨어져서 공기청정기를 켰는데 냄새 제거하려고 켰는데 냄새가 안 없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 갑자기 굉장히 많은 냄새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말부터 조금 많이 개발이 됐었으니 앞으로 한 1, 2년 후면 굉장히 많은 개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이제 먼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먼지 나는 게 먼지 하나하나는 잘 안 보일 수 있어도 밖에서 햇빛 비추고 나면 이제 뭐가 풀풀 나 있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해 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사람이 냄새를 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특별히 이상을 생기는 걸 이제 감지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감도가 있는 사람에 의한 감각에 의한 센싱이든 혹은 이제 기계로 관련돼 있는 센싱이든 특히나 이제 후자 쪽이 이제 기술이 더뎌서 주로 이제 먼지 자체에 대한 제거에 관한 게 관심이 집중되다가 근년에 들어와서 이런 센싱 할 수 있는 기술이 증가돼서 발전돼서 이제 늦게나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적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활성탄이라고 하는 이제 저가용 소재가 잘 돼 왔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농도에서는 되려 악취가 더 빠져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갈 때가 된 건지 교환 교체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센서 기술하고 이 소재 기술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집안에서 예전에 그 미국 드라마죠, 뭐 CSI 뭐 이런 데서 봤을 때인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먼지의 한 40% 50% 정도가 사실은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이 그게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냄새 측면에서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냄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게 이제 그 실내니까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냄새나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건축자재 이런 부분들하고 뭐 사람한테서 좀 일부 날 수도 있고 혹은 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내에서 특히나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먼지 외에 어떤 냄새를 포함한 오염원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건축 자재나 우리 가구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VOC 계열이나 포르말데히드 계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건축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고 그 기준치 사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일단은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냄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 남 냄새 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일단 보고 있지만 사람이 느끼는 그 느낌 자체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악취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몸에서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암모니아나 바이오에플런트, 그러니까 뭐 입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바이러스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을 때 느낄 수는 있지만 약간 퍼지거나 확산되면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냄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오존이 실내까지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오존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저희들이 향후에 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간별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밑에 존재를 하잖아요. 도로 밑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에서 나온 오염물질들이 일반 공기보다 무거우면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환경공단에 있는 TMS 데이터, 실시간 측정 데이터를 제가 몇 년 전에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보면은 낙수 같은 경우는 공기가 사실 좀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에 잘 못 빠져나오는 원인으로 지상보다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지금 약취라기보다는 유해물질로 분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돼서 혹시 우수장도 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죠?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면 식물과 다르게 CO2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즘 외부 쪽에 미세먼지가 많다, 외부 쪽에 뭐 어떤 공기 오염 물질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 문을 항상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쵸. 실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산소가 소모하고 CO2를 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중력 저하되고 특히 이제 사람 많은 학교 같은 데서는 이제 학생들이 조는 현상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CO2 센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노 박사님께서 환기 쪽에 좀 접근해서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연결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기 제가 이야기로 이 계열앱에서 노광철 대표님께서는 실증 사업이나 혹은 이제 실제로 이런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업을 하시고 관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이제 이 건축물 특히나 새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BOC 나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제 규제가 생겨야 정확히는 순서가 유해성이 입증된 그런 오염원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 통계 데이터와 유해성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법령이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법령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들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제 게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까 주로 이제 과정 쪽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직 공개가 아주 심하게 안 된 것 중에 이런 부분의 좀 위험성이 현재 이 규정,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BO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뭐 포름알데하이드나 뭐 벤젠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이하야 된다는 것들이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오염원들이 가스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치 수치는 아닌데 대략적이나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된다는 기준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국내가 사실은 외국보다는 그런 법 같은 것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 다중이용 시설에 관련 법이 있고, 그 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입자성 물질이라든지 가스성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치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모든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
공기를 측정한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년치 평균을 측정하는 결과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측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취약하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친환경 재료를 써서 잘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1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 한 15군데를 그 입자상물질하고 가스상물질 농도를 측정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딱 문제가 되는 집들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분은 새로 이사를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셨던 분인데, 리모델링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업자 조합에다가 나왔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싸게 하려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를 선택을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왔었고, 사실 이제 그런 법의 사각지대,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었을 때 정말 이제 그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법령들이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약간 현명하게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해가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이 들 마셨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 아까 말씀드린 뭐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VOC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서 실증을 해보면 그 유해가스의 농도보다는 우리 사람이 느꼈을 때 악취 정도의 성격의 그런 냄새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스 종류별로 그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법령도 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사람이 느끼는 필링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그 TMS 데이터,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 공간 특성별로 아니면 그 장소, 이게 어디 장소에 따라서 그 오염의 물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낙수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존도 마찬가지로 지하 역사로 들어가면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쥐스가 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냐 아니면은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오염 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그 위치나 어떤 그 성격별로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법이 설령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거의 현명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공기산의 발전 관점에서는 그런 위치별로 아니면 뭐 종류별로 다 어떤 관리를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기질 측정기라든지 어떤 타겟형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부품들, 그러니까 뭐 필터라든지 뭐 가스 필터, 집중 필터 포함을 해서요. 이것들이 성능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성능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성능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앞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삶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말씀이 공기 산업 관련돼서 일단 이제 오염원에 관련돼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유해가스, 일부 저희 이제 병원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음 입주할 당시에 이제 얼마만큼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그 오염원이 낮추도록 계속 건물주든 아니면 공공시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염원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하게 이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기술과 함께 법령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관련된 이제 얘기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개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오염원들에 관한 얘기를 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활성탄이나 그다음에 멜트블록, 뭐 필터 소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여러 오염원들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뭐 방법이나 어떤 종류의 소재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게 좀 현행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필터 소재 쪽에 이제 업체에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부소장님께서 좀 많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이게 노박사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딱 하나만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예.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법제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먼저 말씀하실 때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 노인병원에 악취가 나는데 ppm을 이게 악취로 정해서 여기 이주 이하로 관리를 하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먼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꼭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가 아니고 그냥 상쾌한 환경을 주려고 하면 이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그건 꼭 연구가 어떻게 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아니면 복지사들이 이 정도 수준을 갖다가 관능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자라고 좀 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취약한 쪽이니까 막 그거 다 연구해서 법제하려고 한 5년, 10년 걸리니 네. 그런 부분은 좀 먼저 선 진행하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필터, 이제 저는 소재 쪽에서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면 공기 중에 오염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 부분, 그리고 가스상 부분, 그리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대두던 병원성 물질들, 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우선 지금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공기청정기이니 이제 너무 범위를 넓히지 않고 공기청정기 소재로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소재에서 입자 제거를 갖다 가장 많이 하는 거 보면 이번에 마스크에서 필터 막 파동 났었지 않습니까? 멜트브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 하도 막 언론에서 떠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멜트브론이라는 소재인데요. 입자상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얘는 멜트브론이라는 것은 폴리프로필렌을 갖다가 평균 3미크론의 섬유 직경으로 해서 만든 후에 여기다 정전기를 부여해서 만드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0.3미크론 기준에서 99.97% 즉 헤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헤파를 만듭니다. 그런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가스상 제거하는 부분은 가장 많이 쓰는 거 95% 정도 사용하는 게 활성탄입니다. 그 활성탄에 어떤 이제 금속을 입힌다든지 만약에 이제 암모니아를 제거하려고 하면 산을 그 활성탄에 코팅시켜 가지고 잡는 가스상을 제거하는 그런 소재들. 만약에 산성인 물질, 그러니까 만약에 염산이 있다고 한다면 뭐 염을 갖다가 코팅해서 하는 그런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바이러스 소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바이러스 제거하는 소재는 이거 얘기하려면 조금 이제 드라마틱한데요. 과거 옥시 가습기 소재 그 얘기가 있다 보니 한 5년 정도, 한 4년 정도는 거의 그쪽으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법제화가 작년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또 급속하게 좀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항균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항균제 종류는 크게 유기항균제하고 무기항균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표를 보고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먼저 자료를 저희가 찾아놓고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화면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시만요.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 항균제, 유기항균제하고 무기항균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유기항균제는 그때 옥시 사건 나타났던 CMIT, OIT, MIT 이런 종류에 있는 유기물질로 이루어지는 항균제입니다. 그리고 무기항균제는 이제 금속 같은 거, 뭐
그 우리 은숟가락, 은젓가락 해가지고 독을 검사하고 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은이나 구리, 징크, 티타늄, TI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특징으로 보면 유기항균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액상이랑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 열안정성이 약간 조금 200도로 좀 낮지만 그리고 항균 메커니즘은 어떤 유기항균제는 그 관능기가 세포를 파괴한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성균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무기항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 무기니까 고체상이죠. 그리고 인체 이제 그 안정성이 약간 그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항균제는 보통 그 유기물질이다 보니 꼭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BP가 높지 않아, 굉장히 높아 200도 정도 된다라고 할지라도 상온에서 증발할 수 있습니다. 휘발을 한다거나 이게 예.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물이 BP가 100도지만 상온에 계속 이렇게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기항균제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성이 조금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무조건 뭐 높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균 지속력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들은 조금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무기화물이라고 당연히 변질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만약 그 구리 같은 거 산화구리로 바뀌어가지고 항균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게 나타나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기항균제는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반감기가 좀 짧아지는 대비 무기항균제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항균 필름이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항균 구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전에는 은나노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원래도 제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건이 나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런 것이 더 개발이 많이 된 건가요? 우선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은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 나노 부분에서 너무 활성이 좋다 보니 좀 제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은 좀 너무 항균력이 높아서 좀 사용하지 않고요. 또 가격도 높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그 정말 구리에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10원짜리 동전도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또 과거에 뭐 구리가 뭐 전자파 착폐하고 뭐 한다고 해서 TV에도 좀 붙여놓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능도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보면 한 3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뭐 구리 같은 이런 게 직접 이온으로 작용을 해서 세포벽을 파괴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리가 라디칼 이온이 되다 보니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활성산소가 다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그 세포벽을 파괴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구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공격해서 한다. 이런 3가지 이론이 있는데 구리가 어느 정도 그런 쪽의 역할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뒤에 저희가 한 거 은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테스트한 걸 보면 구리하고 징크하고 또 구리가 산화된 거하고 항균력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구리가 산화되면 항균력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구리 상태에서 구리 이온으로 순수 구리로 있는 것 대비 좀 시간이 지나서 약간 까맣게 바뀌면 항균력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냥 감소되는 게 보여서 괜히 저 업자는 아닌데요.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좀 너무 오래되어 있으면 한번 교체해 주는 거예요. 요즘 시기에 그렇게 금액 크지 않을 테니 한번 교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깨알 같은 아주 중요한. 아무리 항균력이 좋아도 수많은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거기서 지문을 눌러댔으면은 거기에 이제 손때가 묻어도 한참 묻었고 항균이 되다 못해 이제 사용자들의 손에 이미 다 구리가 묻어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테이프가 아니고 그냥 필터 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공기청정기 필터는
제품을 만들고 나서 1년 있다 판매할 수도 있고 2년 있다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순간에 구리가 다 산화돼 버리면 네. 그 제품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점에 착안했냐면 구리가 그 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하자. 그러면 산화 구리로 가지 않게 하자라는 기준이었는데 뭐 다른 화합물을 갖다 공유시키면 공유결합 시켜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결합을 시키는데 뭘로 하지? 얘 자체도 공유결합 시키는 화합물도 생리 활성이 있는 게면 좋겠다라고 찾다 보니 설퍼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CUS라고 해서 공유결합 시켜놓으니 걔네들 활성이 구리보다 더 올라가는 특성을 좀 나타내서 네. 지금 개발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업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강연과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약간 이제 대담 내지는 이제 토크쇼 같은 식으로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흐름이 이제 이동하긴 하지만은 생각지 않았던 혹은 우리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재밌는 주제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현재 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기 산업, 공기 청정기 이런 거랑 연결시켜 보더라도 일단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실외는 그렇다 치고 실외에 다닐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를 얻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실외에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미뤄둔다 하더라도 실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내 공기를 일단은 그 뭔가를 먼지든 병원치든 잡으려고 하면은 그럼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환기를 할 것인가 안에서 공기를 돌릴 것인가 그리고 공기를 돌릴 경우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일단 잡혀야 붙들려야 이 필터든 어디인가에 이 공기청정기 혹은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하는 것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문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번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죠. 특히나 실내면은 습한 환경이 되기 무지하게 좋은 조건이고 게다가 이제 뭐 사람들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뭐 습기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병원체들이 번창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실내 공기 안에서 이런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환기시키는 게 나은 건지 이거를 그 병원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 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포집하고 하는 측면에서 공기청정기에 있어서 어떤 지금 맹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될까에 대해서 혹시 부 대표님께 좀 코멘트를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내에서 어떤 감염을 줄이려고 하면은 공학적인 관점하고 의학적인 관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 농도가 월등히 높으면 그게 이제 어떤 감염에 월등히 높아서 사람의 어떤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감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농도가 적당한 경우에 그 적당한 수준도 사실 이제 의학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바이러스를 먹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지금 건강을 하면 농도가 약간 높아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면역 체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농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농도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제 쉽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공학적인 관점과 의학적인 관점이 약간 다른데 그래도 공학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준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 방이 뭐 넓은 편인데요. 방 안에 어떤 감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실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어떤 사람이 걸렸는지를 대충 막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감기 걸린 사람이라든지 독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걸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어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스크라고
쓰고 있는 거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마신 것처럼 K 뭐 94, 80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러니까 비말뿐만 아니라 비말 된 다음에 그 말라서 아주 작은 알갱이, 바이러스 알갱이 같은 경우도 보통 80% 이상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농도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어떤 공기의 제품, 공기청정기라든지 공기살균기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마스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환기장치, 그다음에 공기살균기 같은 것들에서 토출된 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깨끗해진 공기, 그러니까 먼지들이 제거된 아니면 바이러스가 제거된 공기인 거죠. 그런 것들 어떤 공간상에서 빨리 퍼져서 절대적인 농도를 줄이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좋은 장치로 따져준다면 공기청정기가 지금까지는 가장 성능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덕트랑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공기가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쉽게 안으로 들어오거나 쉽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환기, 뭐 창문 여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 외부 농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우리가 뭐 꼭 지구 어스 시키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외부 공기를 열면은 바이러스 없다는 조건에서 깨끗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공기들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농도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한쪽 창문만 열면은 들어온 양이 미비하거든요. 항상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이 존재를 해야 흐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댐 같은 경우는 막아버리니까 이게 흐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창문도 한쪽 문만 열면은 흐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효과가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내에서 바이러스 농도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려면은 자연환기 같은 경우도 문을 양쪽을 열어서 공기를 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내에서 어떤 장치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공기살균기라든지 자연환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깨끗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거된 공기가 절대적으로 많이 빨리 들어와서 농도를 절대로 낮춰줘야지 우리가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비전문가라서 좀 이런 질문이요. 최근 들어서 저희 학교가 위치한 광주 첨단 지역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제가 대충 기억하는 숫자로는 한 절반까지는 안 되고요.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점점 비율이 늘고 있는데,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 저 높으니까 높은 층은 이제 공기가 잘 통하니까 환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예전처럼 길쭉한 아파트가 아니라 그 각진 정사각형으로 생긴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다가 게다가 이 안전상의 이유로 창문을 못 열게 돼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갑자기 이제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좀 겁나게 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닌데요. 이제 주거 구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건물이나 이런 데 실제로 협조했을 테니까 그랬을 때 이 건물, 주택 형태나 그다음에 이제 언제 지어진 아파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이 있는지, 환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좋은 집일수록, 집값이 비싼 집일수록 공기청정,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라든지 감염에는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관점에서, 감염 말고 오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길고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 해서 아래쪽에서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굴뚝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는 아래층 집, 저층 집, 특히 이제 1층, 보통 3층까지는 안 가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 도로변이라면은 그 도로변에 있는 미세먼지들, 오염물질들이 이제 다 흘려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저 지금 위험하다는 뜻으로 드리기도 그 오염 관점에서는 저쪽이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계단, 네.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 순수한 환기 측면에서는 높은 층이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층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문이 쉽게 닫힙니다. 아래에서 공기가 올라와서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에서 공기가 잘 빠져나오도록 문이 잘 닫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서 꽝 소리 나는 집들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서 그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닫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집, 보통 고층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어떤 환기라든지 미세먼지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집들,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오염 농도 발생량, 네. 보통 주택에서 오염 농도 발생량, 주택 안에서 오염 농도 발생량은 대체로 일반적이거든요. 유리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오염 발생량 대비 그 공간, 그 오염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오염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실제 이제 저희 회사 측정기를 지금 25대 깔아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측정을 해보니 집이 큰 집보다 원룸이라든지 작은 집에서 오염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아마도 높고 큰 집에 사는 게 오염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근데 이제 감염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집에 밀봉이 최근에는 아파트는 법규가 생겨서요. 밀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깨끗하게 아까 그 미세먼지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 또는 뭐 세균이나 곰팡이도 감염을 일으키니까요. 그런 것들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효과를 훨씬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LG전자랑 한 2년, 3년 전에 학교하고 어린이집에 그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기획해서 11월 달에 넣고 효과 검증을 12월 달에 했었었는데 그때 모 어린이집 가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했었을 때요. 보통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감기거나 걸리면 약을 같이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것들이 확 줄었대요. 네. 공기청정 사용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감염에 관련된 것도 어떤 이런 공기정화 장치들이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것을 어떤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능력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 예를 들면 1일 거 사용을 할지 아니면 5인 거를 사용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네. 물론 좋은 걸 사용하면은 훨씬 좋을 겁니다. 네. 감염이 유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적정 수준을 잡는 것은 또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에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안에 좋은 필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좋은 필터가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최근에 중국에서 이렇게 매체를 타고 좀 나왔죠. 네이처지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100리터짜리 공기청정기가 아마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골드 효과로 이렇게 그 동네 공기를 이렇게 좀 쭉 빨아들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태양열 전원을 쓰고 골드 상층부에다가 이렇게 집진을 해서 그 지역의 공기를 정화시켰다는 것도 아마 유사한 원리로 들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어떻게든 포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속가능하게 가려면 이제 필터 쪽에 관련된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기청정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은 사실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마스크 그래서 특히나 이 원래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소장님께는 이 마스크 소재가 원래 개발된 취지는 KF80, KF94 이런 것들이 원래 미세먼지 용도로 개발됐는데 먼지를 잡는 이 소재에 대해서 좀 더
멜트블론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소재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먼지 잡으려고 만든 소재인데 이것이 이런 이제 최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원치 잡는 이런 부분 마스크 소재나 지금 소재들이 어떻게 더 앞으로 더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제 보건 관련해서 소재 변경하는 건 실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딱 법에서 이렇게만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분명히 개발을 많이 할 건데요. 이제 그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우선 그러면 마스크 소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우리 그냥 어차피 많이 들었던 KF80하고 94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80, 네, KF80은 그 보통 유량을 갖다가 그냥 95 rpm으로 이렇게 공기 흐름을 하게 되면 그때 최소 80% 이상을 나와라라고 해요. 근데 그 소재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산업체에서 만들 때는 최소 88% 이상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져도 80% 이상이 되게 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걔를 갖다 공기청정기 기준으로 보통 공기청정기는 공기 흐름이 약간 더 낮거든요. 그래서 보통 32 rpm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걸 했을 때 효율을 보면 99% 정도 나옵니다. 일반 공기청정기. 그리고 KF94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스크 95rpm으로 테스트할 때 94%인데요. 실제 제작하는 건 99% 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걔를 공기청정기 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99.95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헤파 필터 할 때 99.97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동등한 소재가 마스크 소재로 이렇게 헤파 필터 동등한 소재가 마스크 94 정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는 이제 사람이 이제 빨아들이는 이 식물하고 그 너무 이제 압력 차이가 심하게 걸리면 이제 호흡 곤란을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계로 쓰는 건 이제 동력을 써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하지만 이제 더 많이 걸러서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강하게 사람은 숨 찰 때 아니면 운동을 하면 강하게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량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네. 공기청정기는 팬에서 일정한 속도로 그냥 또 공기청정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면적을 많게 해서 전기를 갖다 좀 적게 소모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마스크 소재하고 공기청정기 소재는 그런 정도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 크리넨사이언스가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요. 마스크 방향이 어떻게 하냐면 옥션이라든지 인터파크든지 거기에 나온 그 댓글을 보면 특히 중국 가면서 냄새 나요, 오물 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 세 가지가 그 메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을 어차피 판매도 해야 되고 더 성능도 올려가면 그 세 가지가 기준인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에서 정한 그 보건법에서 정한 효율 94% 이상, 80%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때 그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 첫 번째 이제 연구원인이 압력을 더 낮춰가지고 숨 쉴 때 굉장히 편한 거. 차압을 낮추는. 예.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마스크 하루 끼고 아니면 한 반나절 끼고 냄새 나는 게 그냥 버렸어요. 입냄새 나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이 감염병 때문에 일주일 정도 막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재가 아까 정전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계속 수분을 내쉬다 보면 수분에 의해서 효율이 좀 저하되거든요. 성능 저하 문제예요.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으로 메인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 저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특히 취약한 게 수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또 수분 보면 수분이 있는 상태의 공기를 갖다 계속 흐르면서 효율 저하되는 걸 보고요. 아니면 앞에다가 공기를 갖다 드라이 공기를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거 보면 수분이 있는 게 살짝 더 저하되는 게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게 막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볼 때 정전기 효율이 확 저하되는 그 부분이 먼지가 들어와서 붙는 경우. 그러면서 공기도 계속 흘러가는 거. 그냥 먼지만 계속 한다고 해서 효율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가 계속 가면서 먼지가 붙을 때 효율 저하가 가속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정보로요. 제가 일주일을 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시간 계속 낀 건 아니고요. 하루 많이 끼면 한 3시간 정도 낀 마스크를 일주일을 끼고 뭐 이제 보건 그 KF 부사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한 초기율이 한 99% 정도 되는 소재였는데요. 하고 나니까 한 96%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좀 네. 그 정도면은 사실 나름 청정 지역에 갔다라고 상상을 할 경우에 마스크를 매일 갈아 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들리기도 하네요. 여기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있다 보니 이제 자기 혼자 사무실 일하고 이제 빼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끼고 있으면 일주일 정도 끼면 살짝 근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탈곡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걔도 실제로 99% 이상 제거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꼈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부사 일주일 정도 껴도 크게 입냄새가 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본인 스스로 입냄새인데 뭘? 아니 그게 크리언사이언스 기술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다른 업체분들도 거의 그런 정도 수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이게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천에 먹고 나서 최소한 2시간 아니면 좀 길면 하루 정도 있으면 저절로 제거가 된다, 이게 사멸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좀 항균 물질을 집어넣으면 금속 같은 거 넣으면 더 빨리 제거되긴 하는데 마스크 보건법에 하면 그런 거 못 넣어요. 한행이라도 이제 인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F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런 걸 못 넣다 보니 순수한 이제 PP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뭐 구리 해가지고 일반 마스크 공업용 마스크 있잖아. 공업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일반 마스크들 하면서 그 구리 넣고 은사 넣고 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서는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KF94나 80처럼 이제 인증 방식이 정확히 나와 있는 그 목적에 맞는 거에는 이제 다른 첨가물을 넣기가 이제 규정이 어려운데 다른 목적으로 아예 항균 마스크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과대 광고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특히나 뭐 의료 쪽 종사를 한다든가 그런 이제 그런 오염원에 병원체 오염원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특수 목적 마스크로는 그런 이제 개발도 가능하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이런 산업용 마스크 말고 이렇게 보건용 마스크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좀 할 때 얘기했던 게 아까 잠깐 끊겼는데요. 이게 묻어 있습니다. 가장 한 게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낄 때 걷고 할 때 이게 항상 요걸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바이러스가 안 묻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묻어 있다라고 안 보이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에 이걸 그래서 일주일을 효율 저하는 그 정도에 됐는데 이걸 또 이제 목걸이 이렇게 해서 잘 보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끔 가다가 혹시 정말 이게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돼서 반전이 있네요. 이게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 어떤 면에서 농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 경험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스크도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마스크 쓰신 분들도 걸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지난번에 최근에 한 좁은 공간인 택시 안에서 두 분 다 마스크 쓰셨는데 결국 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접촉인데 어디에 접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접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한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식약처도 좀 전향적으로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구, 소재나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인체 위험성 평가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본다면 아마 좀 더 다양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마스크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예비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어디선가 저 혼자 돌아다니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쓰레기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제거하기 쉽지도 않고, 만약에 소재 자체가 친환 소재가 아니라면 그것도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노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나 이런 걸 뒤져봤을 때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현재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가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하는데 1조 5천억 원, 그다음에 2조 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대수로는 요 16년, 17년, 18년이 100만 대, 15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지속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제가 좀 이제 유 대표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깔려 있는 보급되어 있는 핸드폰이 수천만 대가 이제 거의 1인 1개, 대리기사님들은 1인 2대, 3대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또 놀고 있는 전화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듯이 근데 집에도 TV가 1대, 뭐 2대 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에어컨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우리 아들만 좋은 공기 써야 되나? 우리 어머님도 나도 하면서 이제 여러 대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공기청정기까지 했을 때 필터는 결국은 소모제일 거고 그 소모제가 게다가 이제 그 병원균까지 묻어있는까 생각을 하면은 일단 두 가지가 고민되죠. 하나는 그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데 얘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두 번째는 특히나 이런 이제 병원체가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이제 어떤 역습이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측면에서 재생 가능한 소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고, 그래서 오늘 그 공기 산업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부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런 거를 그 법령이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법령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오염원에 대한 그 이런 센싱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및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술,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이 같이 가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공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기 산업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이제 그 건물은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일부 공조 시스템에서 이제 그 외부 공기가 순환시키면서 일부는 공기를 좀 정화시키는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익숙한 가정용 혹은 이제 사무실용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거를 눈에 보이는 기계에 달든가 혹은 이제 에어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어컨에다가 붙여서 일체형을 한다거나 여기까지는 이제 상상이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공기청정기 시장이 단순히 마스크나 아니면 이런 공기청정기 외에 어떤 식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일단은 현재 이런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시고 이런 이제 회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코멘트를 이제 많이 듣는 노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공기청정 공기산업 공기청정기부터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더 확대된다거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는 공기청정기 위주로 공기 산업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기청정기는 당연히 그 정도 흘러가면서 그다음에 아까 이 환기가 약간 나왔었는데요. 환기 필터들 그리고 해외 쪽 업체들, 해외 국가들 보면 이제 대형 건물 같은 걸 다 대형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코스트 생각을 해서 중앙 집중형 공조 시스템이 중앙 집중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무역센터라든지 뭐 공항 같은데 다 집중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식의 관리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환기에서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기 쪽에서 좀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우리 주거 공간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다
개별 환기 개념으로 가긴 하는데요. 그쪽이 혹시 법제화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가요? 중앙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택 환기와 관련 법에 의해서 0.5회, 환기에서 0.5회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 실외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에너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어떤 주택의 특수성 때문에 그 중앙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부분에서 영역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환기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마스크에 좀 전파돼서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고 이번에 LG전자에서도 의료 쪽에 좀 기부를 했었더라고요. 모터 들고 다니면서 이런 딱 전자식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이런 부분의 소재들도 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좀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게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LED다, OLED다, QLED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을 이제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전에 뭐 월풀이나 이런 백색 가전들 같은 경우에 LG나 이런 쪽에서 크게 시장을 이제 맹자고를 하고 있어요. 많이 특히 맹자고 백색 가전이 한국의 회사들이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의 공조나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해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세계 시장에서 어떤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소재 부분에서요? 소재나 아니면 완제품 어떤 이제 뭐 가전기기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 공기청정기를 먼저 보면 공기청정기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만들었고 그 규정도 좀 원래 이제 규정 자체는 미국에서 먼저 했지만 그걸 잘 따와가지고 산업이 발전한 데 일본 쪽이었고요. 우리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초기에는 그때 저기 아까 황사 이때만 청정기를 켜는 거다 보니 대기업이 아닌 이제 조그만 그 이제 중소기업들이 먼저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급격히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 모든 대기업, 특히 에어컨을 만드는 대기업들 보시면 다 청정기 산업을 합니다. 또 에어컨을 만들지 않아도 대형 그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에어 산업을 갖다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기업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쪽에는 특히.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청정기 쪽에 가장 잘 나가는 게 일본 쪽하고 스웨덴 쪽, 핀란드 막 이쪽 회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쪽 이제 일렉트로룩스 막 이런 쪽도 좀 있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우선 국내는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일본 가면 조금 안 보이는데 다 일본 제품만 보입니다. 중국 조금 팔고 있고 아직 이제 앞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있으니 앞으로 해외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외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지금 이 코로나 발생을 하고 나서요.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좀 청정기 사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체 소재도 좀 없었던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소재도 좀 없었던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기청정기 수량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미국 쪽에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 수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게 이제 다 미국 기업이고 국내에서 이제 미국을 판매하는 그 업체들인데 그런 거 보면 해외로 나갈 걸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하자면 그 우리나라 질본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좀 줄은 거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 그러니까 애슐의 미국의 냉동공조 학회라든지 일본의 그 냉동공조 관련된 학회나 연구자들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환기를 주장을 하고 지난번에 이전에 그 어디 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면 이게 뭐 비말이 빨리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무서워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약간 가장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포도된 면이 맞습니다. 일부 네, 있다. 네. 우리나라 그게 상당히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공기청정 판매량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예. 전 그걸 또 좀 좋게 해석하면 아까 처음에 마스크 소지가 너무 없었잖아요. 개개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맞습니다. 그것도. 청정기 보통 한 필터 하나에 보통 1.5에서 2스케멘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마스크는 한 100제곱센치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요.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총량은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알고 이제 좀 저희 전문가들이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청정기가 효과가 있고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보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 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광주 지역에 사실 이 백색가전 쪽이 좀 있잖아요. 네. 공조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크게 좀 넓게 보면은 크리넨사이언스도 지금 정읍에 이제 위치하고 전주하고 저희 그 사이니까 크게 보면 이제 광주 전남권, 전북권이 같이 다 포함하는데요. 이 산업적으로 측면에서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 그 예타 사업도 준비가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그 이런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가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시켜서 보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어떤 쪽으로 좀 가는지 좀 간단히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이제 아직 모든 게 다 구체화되지 않았겠지만은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학생들이나 저희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마스크 정도에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크게는 더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이제 문수장님께서 어떤 R&D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제 의견, 그러니까 지금 공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기산업 예타 일부 포함을 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공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뭐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접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어느 국가, 어느 전문가도 좋은 공기가 뭐냐에 대한 그런 걸 정확히 정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가스라든지 입자산 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안 좋은 물질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존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공기가 뭐냐 라는 내용은 사실은 근본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 우리가 느끼는 개개인들이 느끼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상쾌하더라 이런 그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연구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본적으로는 정말 좋은 공기가 뭐냐. 쉽게 말하면 무등산 공기가 좋을 것이냐, 하와이 공기가 좋을 것이냐. 저는 어떤 공기가 좋다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 국가가 국가의 전쟁을 하다 보면 그 많은 군인들이 그쪽에 갔다가 한 3분의 1은 풍토병으로 다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쳐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풍토병에는 먹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는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다 공기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적응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좋은 공기에 대한 것도 약간의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부터 원론적인 연구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같은 감염 솔루션 같은 이제 경우가 이제 특이한 경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약간 좀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유사 전문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유사 그러니까 찐이 아니고 요즘 말로. 예. 유사 전문가들이 인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싸들이 우리가 순수한 연구를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정책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가 사실은 보통 보면 이제 냉온감은 느끼잖아요. 우리가 쉽게 느끼는데 우리가 어떤 유해물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못 느끼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좋은 공기인지 좋지 않은 공기인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체계적인 접근. 아까 좋은 공기가 무엇이냐, 한국인들이 원하는 공기, 좋아하는 공기들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친환경 소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환경 소재가 우리나라에 맞는 게 어떤 것이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들이 앞으로 좀 진행이 돼서, 특히 지스트는 이제 국가에서 그 관리하는 연구기관 학교니까 그런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물 마시는 것처럼 숨을 쉬잖아요. 사람이 보통 숨을 쉴 때 물보다 한 20배 정도 많은 공기, 20배 이상의 많은 공기를 숨을 쉬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연구 투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좀 체계적으로, 정말 공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공기산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알 수 있게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은 이제 그런 기술들, 그런 어떤 역사들, 그런 것들이 체계시키려면은 아까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소위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이제 마무리가 이제 마무리 과정 중에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요. 거 어디 가나 다 있는 거고, 강물을 떠서 먹든 수돗물을 먹든 뭐 괜찮다 생각했는데,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더러워졌을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편의점에 가더라도 삼다수가 좀 더 비싸죠. 특정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삼다수가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피지 워터라든가 에비앙이 더 비싸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또 물에도 물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은 물인데 거기에 극소량에 들어있는 이 미네랄의 양 따라서 사람 따라서 청량감을 더 느끼기도 하고 덜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 산업이 주로 오염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먼지, 입자상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해가스, 악취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병원균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오염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보수장님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수동적으로 공기에서 그런 유해한 것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것이 좋은 공기인지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 꼭대기에서 맡을 수 있는, 지리산 꼭대기에서 맡을 수 있는, 그밖에 이제 사람한테 어떤 공기 조성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피톤치드가 들어갔든 이렇게 이제 숲에서 느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좋은 공기가 어떤 건지의 자체에 관한 연구가 지금 미비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공기 산업의 필터라고 하는 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고, 궁극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똑똑한 이 소비자들, 시민들이 요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교육이 돼 있어야 이런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기업에서도 그런 요구에 맞춰서 제품을 이제 만들고 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이 돼 있고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관계되는 이제 법령 같은 거를 고쳐서 혹은 이제 정책을 써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산업을 부흥시키게끔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유도를 하겠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 게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스트 광주과학기술 시소재공학부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감을 좀 받았으면 하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에 앞서서 문 소장님께서도 간단히 좀 정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해주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노 대표님께서 좀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소재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교수님께서 약간 정리를 해주셨지만 분명히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을 겁니다. 그 중기 부분을 이제 보면 지금 당장 문제점이 있는 거 아까 잠깐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청정기 필터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마스크가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산업계하고 이런 지스트 학계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활성탄 파트 쪽에서 그냥 가스장 제거 쪽에서도 보면 공기를 갖다가 머금었다가 다시 내뱉어 버린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가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연구 주제를 좀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노 대표님도 한번. 저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IST로 시작 끝나는 학교들은 다 연구 중심 학교니까 연구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시소공학과다 보니까 소재 중심의 연구를 해야 소위 말하는 논문도 많이 쓸 수가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너무 이제 그쪽만 포커싱을 해서 좀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좁히는 이제 그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뭐 광주에 있는 공기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에어가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사람들이 왜 온냉감을 잘 느끼는지, 소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향후에는 우리가 뭐 공청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또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마스크 같은 경우도 신소재 모 교수님하고 이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네온 마스크가 필요하거든요. 그 네온 마스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전방 산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논문의 주제가 되고 아마 한국의 공기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1시간 반 이제 거의 가까이 강연이 지속됐는데요. 아무쪼록 학생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저희 원래 본 이제 강의 시리즈에 저희 세미나 시리즈가 산학연 강의이기 때문에 결국 산업계와 그다음에 학교 그리고 연구소 혹은 연구 측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아마 학생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저희 보통 이제 연사분들 모시면은 뭐 전자재료 혹은 뭐 이제 뭐 의료용 재료 이런 많이들 이제 연구에 좀 더 가까운 혹은 이제 거기서 바로 연계된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었지 사실은 이제 이런 공기산업에 관한 건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상황에 있고 이쪽 산업이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요 강연 방식이 좀 다소 평소와 좀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의 담당이신 조지영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회를 남겨낸 저에게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주시면은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서 또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강연이 좀 학생들이 딱딱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방식으로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저 강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크리넌사이언스의 문희정 소장님하고 그리고 여기 노아랩의 노학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